자, 그러면 이제 그 15년 개정교육과정 관련돼 가지고 이제 그 총괄평가 문제를 풀어볼게요. 그래서 15년 개정교육과정 지금 이제 기출이 한 번도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나왔던 이제 문제를 모의고사 문제를 가지고 한번 좀 언급하면서 같이 좀 정리 좀 해볼게요. 자, 23번 문제 볼게요. 24번인가요? 24번. 네, 24번 문제 볼게요. 411페이지 펴보세요. 자, 그 24번 문제는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15년 개정교육과정에서 이제 그 세계사 과목뿐만 아니라, 5개의 키워드가 계속 나열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역사 사실에 의해, 그 다음 역사적인 분석과 해석, 역사정보 및, 의사소통, 역사적 판단력과 문제 해결력, 정체성과 상호 존중. 그래서 요때 기획과 니을 중에 평가안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적어보는 거예요. 그 의미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평가기억 안에 보면, 자, 그 가학혁명과 계몽사상 부분이 있는데, 기납법과 영역법을 비교해서 그 차이점을 말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자, 뉴턴의 법칙이 계몽사상의 초석이 된 이유를 말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가학혁명의 토대로 르네상스 시대의 자연 철학의 발달과 연결 설명할 수 있는 평가한다. 등등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는 어디에 해당하냐면 그 역사 정보 및 활용 의사소통에 해결돼요. 그 디귿과 관련돼갖고 그 알 수 있는 게 그 의미를 볼 수 있는데 그 역사 정보 활용 및 의사소통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얻은 역사 정보를 분석, 토론, 종합, 평가하는 능력을 의미하죠. 그 키워드가 분석, 토론, 종합, 평가하는 기능이 나와야 돼.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제 무슨 분석하고 종합하고 평가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요거는 디귿하고 관련돼 있다. 이런 것들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5번 문제 볼게요. 다음 세계사 수업 내용에 맞는 기획에 들어갈 세계사 교육 목표를 쓰시오. 그래서 이제 수업 내용을 보면 이제 그린피스가 이제 지구 항공보호 운동을 전개했고, 국경 없는 의사회가 빈곤 국가에 대한 의료 지원을 활동하고요. 국제사면위원회 활동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환경변화와 개발에 대해서 교토의정서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2015년 교육과정 보면 세계사는 여러 지역의 독특한 문화적 특징과 역사적 형성 과정을 비교의 관점으로 탐구하도록 하고 지역 간의 교류와 갈등을 통해 형성된 인류의 다양한 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도록 한다. 이를 발판으로 해서 그 당시 세계사의 교육 목표가 쭉 연결되는데 앞에 있는 부분과 연결시켜서 보면 현재 세계의 직면 여러 갈등과 문제가 있죠. 앞에 이것을 그 바람직한 해결 방안으로 도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세계사 목표를. 이거 갖고 쓰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26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 동아시아 단원지도 계획을 보고 가와 나의 적절한 말을 쓰시오. 거기에 보면 동아시아 세계 성립해가지고 이제 불교의 전파 문화 교류라는 주제별로 공통점이 있고 그것이 어떻게 해서 이제 중국과 한반도, 일본을 거쳐가지고 각각 어떻게 이제 영향을 줬는가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동아시아사는 한국사, 세계사 연결하는 성격을 과목을 갖는다. 이 과목은 학습을 통해서 가와 나를 고려한다. 가와 나가 들어갈 게 뭘까요? 네, 보편성과 특성을 고려한 거죠. 아까 이제 불교는 보편성이 각 나라마다 어떤 특수성을 나타나는가 이걸 쓰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한국사 세계를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하죠.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렇게 쓰면 좀 이해가 돼요. 그냥 읽는 것보다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27번 문제 볼게요. 자, 27번 보면 다음은 이 교사의 교수학습 지도안의 일부분을 발췌한 거다. 자, 가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단어를 쓰고 기획과 미음적 형성평가와 관련된 것을 찾아서 그 의미를 쓰시오. 서술해 보시오. 이렇게 있는데 자, 강의 및 이제 사례학습이 있고 발해는 8세기 후반 문왕 때 이후 당과 친선 관계를 맺고 뭐뭐 했음을 설명한다. 그리고 이제 2015년 교육과정에 보면 우리가 속한 동아시아는 과거부터 지역 내 공동체 상호 간에 긴밀한 뭐가 있었죠? 교주가 있었죠. 예, 교주란 말을 써야 돼. 그러면 교주를 할 때 이렇게 친선 관계, 그러니까 친선을 목적으로 한 것도 있겠지만 뭐죠? 또 전쟁도 있었어. 그래서 교주하고 갈등이 같이 나와요. 근데 여기는 이제 교류 친선관계 측면에서만 얘기하고, 자, 형성평가 부분을 볼게요. 자, 이건 이제 밑에서 이제 형성평가 내용도 있는데, 당의 병방을 간접적으로 통치하게 실시한 계획 정책이 무엇인가?
개혁의 이름이 무엇인가? 자, 여기에서 물어보는 건 뭐예요? 어떤 역사 용어와 개념, 이름, 명칭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어디에 해당하겠어요, 이게? 네, 역사사실 이해에 해당하죠. 이해되겠죠? 그래서 역사사실 이해, 기획과 관련된 내용을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기획과 관련된 의미는 각 사건의 인물, 구조, 변화 등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주요한 역사 용어나 개념을 이해하는 능력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28번 문제 마지막으로 좀 풀어볼게요. 자, 가의 역사적 그 사례를 고려해 기획과 관련된 중학교 역사 과목의 구체적 목표를 한 가지 쓰시오. 그래서 구체적 목표라는 것은 그 밑에 이제 목표에서 가나, 다라, 마바 여기 기억나시죠? 그 중에 이제 하나 쓰시면 되는데, 자, 역사사의 몽골의 세계 제패와 제국의 운영 해가지고 있고, 거문도와 포트 해밀턴인가? 거문도 이제 포트 해밀턴이라는 항을 만들었잖아요. 이건 어디에 나온 거예요? 09년 그 뭐냐면 교육과정 개정에서 나온 문제예요. 그걸 좀 따서 낸 건데 15년 개정교육과정 마찬가지야. 역사의 구체적 목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와 뭐를 같이 하는 거죠? 우리나라와 세계 역사의 주요 사실을 같이 파악하는 거야. 이걸 같이 쓰셔야 돼요. 매년 나왔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세계 역사의 주요 사실과 개념을 이해하고 상호 연관성을 파악한다. 이거 쓰시면 돼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한 5문제 정도만 풀어봤는데 그 앞부분에 제가 그 17년부터 계속 나온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18년, 17년인가요? 예. 그래갖고 16년, 17년 문제네요. 17년 해갖고 모의고사 문제를 좀 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이거 되게 많이 신경 써서 냈는데, 이 박근혜가 말아먹었어, 그냥. 그냥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는 바람에 그냥 날아가 버렸는데, 문제가. 제 생각에는 가까지면 쉬는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문제 나올지 안 나올지도 지금 모르는 상황에서 한번 봐주세요. 그냥 보험 드는 거지, 그냥. 예. 예.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넘어갈게요. 자, 역사 설명과 이해 부분을 넘어갈게요. 이제 교육까지 끝났고. 자, 역사적 설명과 이해 과정을 넘어가기 전에 그 이제 남색책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그 설명과 이해가 뭐냐를 가지고 그 상당히 개념 설명들이 되게 많아. 그래서 이제 설명이 어떻고 이해가 어떻고 이게 학자마다 되게 뭐냐면 정의가 많아요. 그래서 뭐 일상적 개념으로서 이제 설명이 어떻고 학교 수업에서 의미의 설명이 어떻고 학문적 개념의 설명이 어떻고 등등등 있는데 굳이 그걸 우리가 볼 필요가 있냐? 그래서 가감을 뺐어요, 제가. 그래서 그 보고 싶은 분들은 제가 나중에 이번 주 안에 이제 제가 이제 올려놓거든요. 그 심층학습에 다 정리해놨어요. 그냥 보세요. 혼자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제가 이제 우리는 시험에 나올 것을 봐야죠. 우리는요. 그래서 어떤 분이 남색책의 왜 이 장은 설명과 이해 부분 다르지 않냐 그랬더니 다를 필요 없어서 그냥 안다는 거야. 예. 그래서 이런 것들 건너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설명과 이해 넘어가지면 이제 설명과 이해가 뭐냐.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설명과 이해를 얘기할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교재 1023페이지 보면요. 자, 어떤 형상이 일어났어. 어떤 형상이. 그 형상을 일어날 때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처음에 기술을 해야 되겠죠. 기술. 그리고 기술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해를 예측하고 통제를 하는 거야. 그래 예를 들어 갖고 예전에 이제 그 사건이 있었죠.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어. 마음 아프지만 좀 얘기하면 세월호 사건이 이제 일어났다 하면 기술이 되는 거죠. 기술. 그러면 세월호 사건이 왜 일어났는가라는 거에서 원인을 밝혀야 되겠죠. 그러면 이게 뭐예요? 세월호 사건은 이제 가적한 그 물량을 많이 집어넣기 때문에 배가 뒤집어서 일어났다.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설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했으면 이제 앞으로 그 많은 짐을 실어서는 안 되겠다. 여객선에 이런 뭐예요? 그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그래야지만 앞으로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 예측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걸 통제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이제 여객선에 화물을 많이 집어넣는 걸 어떻게 해요? 직접 감시하고 통제를 하는 방법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설명한 기술, 설명, 예측, 통제가 되는 거야. 이게 뭐냐면 가학적 설명 방식이야.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가학적 설명 방식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공통적으로 CLE 구조가 돼요. 상황, 법칙, 결과네. 그래서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게 롤이나 L이 집어넣어야죠. 룰, 법칙. 법칙이 없으면 이거는 가학적 설명 방식이 아니야. 기술인 거지.
그러니까 설명을 집어넣어서 원리나 법칙을 집어넣어서 어떤 형상을 한원해 갖고 설명하는 거야. 과학적 설명 방식은. 그래서 대개 보면 이 과학적 설명 방식에서 법칙을 꼭 뭐냐면 명시할 필요는 없어요. 암시적으로 해도 이게 과학적 설명 방식이 돼요. 몇 개 설명 방식은 대표적인 게 설명 스케치 그런 거 있죠? 예. 자, 그러면 이제 과학적 설명 방식이 들어갈 것이 뭐냐? 거기에 보면 이제 실증론과 영역적 법칙론 설명 방식이 있고 실증론 측면에서 기납적 설명, 발생적 설명, 그다음 설명 스케치, 상황적 설명이 다 과학적 설명이었어요. 기본적인 구조는 뭐예요? 실의 이 보편적인 어떤 법칙이 집어넣는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 영어적 법칙적 설명, 기납적 설명, 발생적 설명을 뭐라고 하냐? 포괄 법칙이라고 해요. 포괄 법칙. 우리가 포괄 법칙 많이 들어봤죠? 예. 포괄 법칙적 설명은 누가 말을 했냐면 햄펠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햄펠이 종전의 포프의 이제 그 영역 법칙적 설명을 집어넣고 자기 이론이었던 기납적 설명과 발생적 설명 같이 집어넣어서 세 개를 포괄 법칙적 설명이라고 했어요. 포괄 법칙적 설명. 자, 그 다음에 어떤 형상이 일어나면 현상을 가지고 이제 해석하는 측면이 있어. 자,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어요.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으면 이게 설명하고 예측하는 게 아니야. 그 세월호에 들어와 있는 애들의 어떤 이제 그 심리 상태나 그 다음에 여기 핸드폰 내용을 보고 동영상 찍어보고 뭐냐면 애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리고 이 상황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거 있죠. 그래서 이건 외면적인 게 아니라 내면적인 것도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해석학적 방법이야. 이때는 그 주로 외면보다는 내면을 봐요. 내면을 보니까 뭘 강조했어요? 감정이입이나 역사적 해석 이런 것들을 강조하죠. 특히 감정이입 부분이 상당히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 감정이니까 그 역사적 해석을 강조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과학적 설명 방식과 해석학에서 강조한 이해 중심의 설명 방식 있죠. 해석이나 이것을 플러스 시킨 게 뭐냐? 그러니까 이제 간접론과 실증론 플러스 시킨 게 뭐냐? 이게 뭐냐면 그 총괄과 합리적 설명이야. 총괄과 합리적 설명.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보시면 돼요. 큰 구도를 얘기했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설명 단원에서 좀 볼 게 보면 설명이 뭐가 있느냐? 설명이. 자, 설명은 세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가 일상적 개념으로 설명이 있어요. 근데 일상적 개념의 설명은 그냥 넘어가요. 두 번째 뭐냐면 학교 수업에서 설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 수업의 설명적 방식이 뭐냐면 일반적 설명 방식인데,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죠? 그러니까 일반 교사들이 이제 하는 설명 방식이야. 역사적 개념이나 용어 정의 설명, 역사적 사례를 이용한 설명, 유추나 총괄, 인가적 설명.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잖아. 비교적 설명.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 학문적 개념. 그러니까 그 역사 철학자나 과학 철학자들이나 이런 학자들이 설명을 할 때 구체적인 설명 방식들을 정해 놓은 게 있어.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이것은 이제 말한 것처럼 영역적 법칙적 설명, 기납적 설명, 발생적 설명, 설명 스케치 등등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총괄 같은 개념은 뭐냐면 그 과학적 설명, 학문적 개념과 학교 수업의 설명과 또 겹치는 부분도 있어. 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남색책 보면 두 가지 그 설명 방식이 있죠. 하나는 학교 수업 때 일상적으로 하는 설명 방식. 그다음 또 하나는 학자들이 학문적 개념화된 설명 방식.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이제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 설명이 있고 또 하나가 이해죠. 이해가 뭐라고 했죠? 간접론자들. 간접론에 영향을 받는 게 뭐예요? 해석학이죠. 그래서 간접론과 해석학에서 강조하는 설명 방식인데, 이해 방식인데, 그 중에 하나가 감정이입이에요. 감정이입. 예. 그래서 이제 그 간접론 거의 감정이입 관련된 내용을 이제 얘기할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예. 그래서 세 가지 파트로 이제 얘기할 텐데, 이제 첫 번째는 그 설명, 과학적 설명 방식과 일반 그 학교 수업의 설명 방식, 또 하나는 간접론에서 해석해서 강조한 감정이입,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둘이 합쳐 있는 총괄적 설명, 이거, 그 다음에 행위이론, 이런 측면에서 이제 쭉 얘기할 거고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먼저 살펴볼 것이 뭐냐면, 이해부터 이제 보죠. 해석 이해 부분. 그 중에 간접론. 간접론에 영향을 받는 것이 해석학이야. 그러니까 간접론과 해석학은 철학적 기반이 뭐야?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요번에 감정이입이 나온 게 이거죠. 그럼 감정이입을 이제 보죠. 이 감정이입이라는 게 한 가지 정의낼 수가 없어. 뒤에 이제 살펴보겠지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의미를 이제 살펴보기 전에 표로 제가 한번 만들어봤어요. 자, 표를 볼게요. 자, 감정이입 이제 구성도인데 여기에 보면 이제 그 감정이입을 이제 역사적 감정이입,
일상적 감정이입, 공존관념적 감정이입 이렇게 볼 수 있어. 자, 역사적 감정이입을 이제 맥락적 감정이입이라죠. 그래서 역사적 사건을 재현한다. 재현이라는 말은 제가 콜링우드 시간 때 한번 얘기했는데, 자, 재현은 어떤 의미가 있다 했죠? 재사고와 재현 이렇게 있죠. 재사고는 뭐야? 어떤 사료를 봤을 때 머릿속에 생각해 보는 거야. 재현은 뭐죠? 그것을 사료 속에 인증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의적 성격보다는 인증적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래서 사료를 바탕으로 항상은 정의적 성격이 아니라 인증적 성격 곤치세요. 이거 잘못됐네. 이걸 제가 예전부터 틀린 걸 잘못한 걸 곤치려고 했는데 계속 시간이 안 돼서 이렇게 고치는데, 하여튼 인증적 성격. 반대로 정의적 성격은 뭐죠? 사료는 안 나타났지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상대방도 그렇게 생각할 거다라는 게 정의적 성격이야. 예. 그래서 이제 인증적 성격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역사적 감정이입을 두 개로 나눠봐요. 이게 이제 두 개가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죠. 하나가 추체험이고 하나가 감정이입 좀 이해야. 그래서 남색 책과 파란 책은 그게 굳이 구분할 필요 없다고 하면서도 구분해놓고 이렇게 문제를 냈어. 좀 웃긴 건데, 추체험은 뭐냐면 그 자기가 직접 해보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해봄으로써 그 느끼는 거죠. 그 몸으로. 대표적인 게 역할극, 시뮬레이션, 역사적 글쓰기 그런 것도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 그다음 감정이입 이해 또는 감정이입이라고 하죠. 감정이입 이해는 검은 책에 나와 있는 거고, 또 다른 건 감정이입. 그래서 사회를 보고 당시 사람들의 생각을 이해하는 거야. 머릿속에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네. 그래갖고 이제 제3자적 입장에서 이제 한번 해보는 건데,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뭐냐면, 재사고와 재현은 안 된다고 했죠? 여기 추체험과 감정이입. 왜? 그 예전에 재사고와 재현은 누구 입장에서 본 거야, 이거는? 콜링우드 입장에서 본 거고, 그 다음에 추체험과 감정이입 이해는 누구 입장에서 본 거죠? 역사학자, 역사 교육학자 입장에서 본 거야. 근데 콜링우드 역사 교육학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역사학자예요. 그걸 이제 영향을 받아 추체험과 감정이입 이해가 개념이 나온 거야. 예. 자,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상적 감정이입은 우리가 지금 현재 하는 감정이입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인지적 성격보다는 정의적 성격이 좀 강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일시가 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상대방도 그렇게 생각한다. 라는 것도 있고, 고정관념적 감정에 공감도 포함된다. 여기 동감이 아니라 공감은 곤치세요. 예. 그러니까 동일시와 공감은 나중에 좀 설명할게요, 이 부분은.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감정이 구성도 이제 크게 받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감정이입의 의미를 이제 보죠. 이게 되게 복잡해요, 감정이입이. 감정이입은, 사업에 따라 또는 접근 방법에 따라 되게 다양한 의미를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간용과 공감, 상상력과 창조력과 유사한 정신적 능력, 과학적 어떤 방법과 대비는 하나의 방문호투 절차, 기법, 해석학이나 이런 관념론에서 이제 얘기하는데, 학문에 따라 이제 감정이입을 바라보는 관점을 좀 얘기해 볼게요. 자, 미학이 있어. 미학이라는 것은 이제 근대 학문에서 최초로 감정이입을 개념적으로 받아들인 학문이 미학이에요. 미학은 원래 철학적인 학문이죠. 그래서 미학은 뭐야? 아름다움을 판단하는 능력 아니야. 네. 철학적인 분야인데, 자, 그래서 이제 이 미학에서 말하는 감정이입은 뭐냐면 동일시야. 그래갖고 자연상 예술 작품의 감정과 정서를 투사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 상태를 상대방에 전이시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기분이 좋으면 그 새가 울어요, 웃어요. 울어요, 노래요. 노래하는 거죠. 내가 기분이 꿀꿀하면 뭐야? 운다고 생각하잖아. 이거는 새의 기분이 아니죠. 나의 기분이죠. 이게 동일시다. 그래서 이제 자연의 풍경이나 예술 작품 따위에서 자신의 감정에 정신을 불어넣거나 대상으로부터 느낌을 직접 받아들여 대상과 자신을 소통하는 느낌. 이런 걸 동일시라 한다. 자, 이런 동일시는 역사적 감정이입이 아니죠. 이거는 이제 예술적인 측면에서 얘기한 거고, 사회학이나 심리학에도 이제 볼게요. 자, 사회학, 심리학을 총체론과 연결시켜서 보는데, 얘네들의 논리가 뭐냐면, 이제 일상적 감정이입을 이제 얘기해요. 얘네들도 감정을 강조해. 근데 사회학에서 감정이입은 인간의 내면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인간의 내면을 구성하는 데서 제일 중요한 전체적인 총체적인 수단이 뭐냐면 감정이입을 생각해요. 예. 근데 그 감정이입을 우리가 생각하는 맥락적 감정이 아니라 공감이나 동의시를 포함한 정의적 감정이입을 보는 관점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행위나 사회 형상을 이해하는 수단으로서 사용하는데,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거나 사회 형상의 의미를 당시 사회적 관점에서 파악하는데, 문제는 누구의 관점에서 본다? 지금 현재적 관점에서 보는 거야. 과거인의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사회학에서는 감정이입, 심리학의 감정이입을 받아들일 때는 어떤 측면을 받아보냐? 전체적인 측면에서. 오히려 인간의 내면을 필수적으로 할 때 감정이 절대 전제 조건이야. 이해되시겠죠? 예. 그래서 이때 감정이는 정리적, 인지적, 대화적 요소 다 포함되어 있어. 예. 그래서 총체적인 성격에서 다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감정이입을 내면만 파악하는 유일한 수단을 본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총체론적 입장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역사학에서는 부분론이에요. 자, 역사학의 감정이입은 앞에 사회과학적 감정이입처럼 전제 조건도 아니고 필수적 수단도 아니고 그 다음에 정의적, 인지적, 대화적 요소 세 가지 요소가 다 있는 것도 아니야. 오직 뭐냐면 인지적 요소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인지적이야. 사료를 바탕으로 해야 돼. 사회 바탕으로. 그리고 내면을 파악할 때 감정이입이 중요한 수단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제 조건이나 총체적인 필수 조건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의 내면이라는 감정이입도 필요하지만 그 사람의 어떤 사상이라든지 경향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양하게 포괄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감정이입은 인간의 내면을 파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 중, 도구 중에 하나에 불과해요. 그래서 부분론이에요. 예, 이렇게 이제 연결시켜서 보세요. 그래서 사료를 분석한 맥락적 지식을 그러니까 행위자의 감정, 개인의 사상, 감정 동기에 필요해서 일부 정의적 요소를 포함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지적이지만 만약에 사조가 없을 경우에는 인지적 성격이 떠있다. 예를 들어 구속기인들이나 그 파악할 때는 우리가 구속기 자료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럴 것이다 하고 이렇게 넘어가고 이렇게 이제 해서 인지적에서 이제 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인지적 성격이고요. 공간과 동일시는 역사의 감정을 생각할까 안 할까요? 생각하지 않죠. 그래서 제가 의도하지 않지만 거기에 이렇게 작은 화살표가 있죠. 보이시죠? 예. 제가 이걸 저글로다 빼먹었어. 공간과 동일시는 역사적 감정이입을 생각하지 않는다. 적어놓으면 기억이 화박 될 거예요. 공간과 동일시는 역사적 감정이입을 생각하지 않는다. 근본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약간은 생각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 공간과 동일시는 생각하지 않는다. 꼭 외워두세요.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역사적 상상과 감정을 동의하지 않고 감정이입은 역사의 상상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역사의 상상력과 내면을 파악하는데 감정이 꼭 전체가 아니라는 거죠. 한 부분이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전체를 알려면 그거 외에도 사상, 감정, 동기 같은 여러 가지 맥락적인 것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부분론과 총체론의 어떤 개념 아시겠죠? 예. 그런 것들 이제 같이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감정이입을 세 가지로 이제 구분해요. 이거 아까쯤에 했던 건데, 하나가 이제 인지적 요소, 그다음 정의적 요소, 의사소통적 요소 이렇게 있는데, 인지적 요소는 이제 역사적 감정이입의 본질이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상황을 이해하기 그의 정서적 상태를 식별하는데, 이 관점을 파악하는데, 그때 필수적인 게 뭐냐면 맥락적 지식이야. 그때 맥락적 지식을 바탕으로 할 때 꼭 뭘 바탕으로 하죠? 역사적 사료를 바탕으로 해요. 역사적 사료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인지적 요소고 역사적 감정의 본질이다. 자, 그래서 김춘추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 검은 책에 있는 내용인데 대하성을 함락할 때 사이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슬픔에 잠겨 있었다. 그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있냐면 김춘추가 이제 대하성을 함락했다고 하니까 하루 종일 멍하니 멍 때린 거죠, 그냥. 그냥 앞에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거기에는 명시하진 않지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 이 사람 기뻐서 그래요? 딸이 죽었으니 잘 기뻤다. 잘 죽었네. 이렇게 생각을 안 하겠죠? 딸이 죽고 사이가 죽었으니 뭐야? 충격을 받은 거지. 그러니까 충격을 받으니까 그 앞에 뭐냐면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모르는 거 아니야. 이건 무슨 그 감정이면 인지적 요소죠. 왜냐하면 사료를 바탕으로 하는 거니까. 예, 이해되시겠죠? 정의적 요소는 이제 공간과 동일시를 포함하는데 다른 사람의 감정 상태를 경험할 수 있는 능력, 맥락에 대한 지식이 이해가 수반되지 않아요. 자, 나의 감정이 이런데 철수의 감정은 어떨까? 내가 이럴 때 아프니까 그때 그 사람들은 이렇게 아플 거야. 이런 것들은 어떤 뭐냐면 근거 없이 내 감정을 투사하는 거야 그냥. 공감하고 동의시하고. 그러니까 내가 이러니까 저 사람도 좋을 거다. 이건 뭐다? 정의적 요소는 본질적으로 역사 감정이 아니에요. 다만 예외적으로 뭐죠? 사료가 부족할 경우에는 시기나 부족할 경우에는 정의적 감정을 일부 사용할 수 있어요. 일부 예외적으로.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 며칠 전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제가 그 자료를 어디에서 이제 포함 자료가 많거든요. 포함 자료가 많은데 그 왜 포함냐?
나는 그 뭐냐면 남이 내 자료를 퍼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하니까 다 삭제해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전 거부했어. 그래서 왜 거부했냐면 그 사람 입장에서 그게 맞는지 몰라. 왜냐면 남의 자료 퍼가는 걸 자기가 그걸 자기 자료를 퍼가니까 남도 남의 자기 자료 퍼가면 더 싫어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솔직히 말해서 그냥 지금까지 수많은 자료를 만들었는데 많은 사람이 퍼갔거든요. 내 동의 없이 갖다 펐어. 근데 별로 저는 기분이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그걸 그냥 상대방이 퍼온다고 해서 그 사람이 기분이 나쁠 거라 생각하지 않는데 그 사람은 입장에서는 그걸 퍼오면 상대방이 기분 나쁠 거라 생각을 해. 그러니까 각자의 입장에서 보는 거죠. 이런 감정이입은 뭐예요? 정의적 요소예요. 이해되시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근거는 없이 그냥 자기 입장에서 보는 거다.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근데 이제 역사적인 좀 이제 또 예를 들면 정조가 이제 사후에 그 뭐냐면 그 정승환후가 그 있죠. 그 정조 사후에 이제 정승환후가 해공공 홍씨 일가를 죽였잖아요. 예, 그리고 그때 이제 그 해공공 홍씨가 이제 해공공 홍씨가 이제 친구를 했는데 뭐 그걸 보고 정승환후가 뭐 이제 이들에게 뭐냐 보복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죽였다는 거 우리는 알 수는 있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특별하게 어떤 그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지 못하죠.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다음 의사소통적 요소는 뭐냐 하면 대화적 요소예요. 이거는 카운슬 내담자 사이에 이루어진 정신적 치료 과정이야. 그러니까 그냥 상담교사들이 하는 거야. 이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 이제 구분해서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감정이입적 역사 이해를 볼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감정이입적 역사 이해 정의를 이제 볼게요. 자, 행위자에 대한 이해와 역사 상황에 대한 맥락적 지식을 바탕으로 해 인지적 성격 강하다. 두 가지가 키워드죠. 맥락적 성격과 인지적 성격. 두 가지가 키워드고요. 역사 이해에서 감정, 역사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감정이입을 하기 위해서는 행위자 자신의 사상, 감정, 동기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감정이입과 함께 사상이나 감정, 동기도 같이 이해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맥락적, 인지적 성격고, 일부 정의적 성격 필요하다. 이게 전반적 감정이입적 역사 이해 특징이라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감정이입과 관련된 기출문제는 좀 이따 같이 풀어볼게요. 이렇게. 자, 니의 감정의 형태 볼게요. 자, 이거 별표 2개 쳐놔야 되겠죠? 이거 2번이 나왔어. 특히 감정이입의 전제 조건 부분은 한 2번 물어봤을 거야. 이거. 자, 전제이입 조건에서 이제 4가지를 뒀는데 하나가 뭐냐면 보편성이에요. 보편성은 뭐냐면 우리와 과거 사람들의 공통된 인간성을 공유하고 있다. 왜냐 신호해달이나 이런 것들은 다 비슷비슷하죠. 네, 이런 것도 있고 특성은 뭐냐면 과거의 생각과 현재의 생각이 다르다는 걸 전제로 해둬야 돼. 이게 특수성이고 세 번째는 과거 생활 형태가 역사가 자신과 계통적 관련돼 있다. 그래서 이제 역사가와 자신과 계통적 관련돼 있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좀 오타내네요.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이제 그 과거의 생활 형태는 역사가와 자신과 계통적으로 관련돼 있다. 예. 그다음 합리성은 과거 사람도 합리적으로 행동한다. 이게 합리성이나 뭐니까 목적, 상황, 수단이죠. 목적, 상황, 수단. 예. 그래서 목적, 상황, 수단과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파란 책인가 거기에 상황성이라는 게 있어. 상황성. 거기 더 하나 치면 과거의 어떤 것들과 이제 그 과거의 어떤 형태는 그 시대적 상황과 연결됐다. 그 상황성이라는 개념이 또 하나 더 들어가 있더라고요. 또 계통성 또는 상황성인데 그래서 보편성, 특수성, 계통성, 합리성, 상황성 이렇게 이제 5가지인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한 3-4가지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쓸 때는 그대로 예전에 나한테 보편성, 특수성, 계통성, 합리성 쓰라니까 그걸 그냥 보편성, 특수성, 계통성, 합리성 쓰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쓰라고 할 때는 플러스 써야 되겠죠? 요 내용은 어디에 있냐면 그 남색 책에 제가 찾아도 거의 없어요. 이거는 어디 있냐면 노란 책에 있는 내용, 노란 책. 파란 책에 약간 언급돼 있고, 예. 그래서 니의 이제 그 감정의 전제 조건 꼭 외워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정이입의 종류 보죠. 이것도 예전에 오답으로 한번 나왔어. 오답으로. 그때는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어. 예문 나왔기 때문에.
자, 니의 감정이입은 네 가지로 나왔죠? 능력 감정이입, 성취로서 감정이입, 가정으로 감정이입, 성향 감정이입. 자, 능력 감정이입은 뭐냐면, 그게 이제 남색적인 심으로서 감정이입이라고 하는데, 그 감정이입은 증거와 관련이 없거나 적어도 증거에 충분히 없는 어떤 종류의 특별한 능력으로 취급한다. 이게 이제 뭐 타로나 신정, 굿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타로를 봤는데 타로 보더니 내가 아직 결혼 안 했거든요. 비혼을 할 생각인데 결혼 언제 하냐고 좀 물어봤더니 내가 모순점이죠. 비혼을 한다고 물었는데 45세 한다는 거야 여기. 누구하고 했더니 애 딸이 이혼녀하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냥 묻고 넘어가는데 내가 애 딸이 이혼녀하고 결혼한다는 걸 이 사람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근거 있어요? 없죠? 이거는 뭐가 되는 거야? 심으로서 감정이, 능력으로서 감정이면. 예. 이건 역사적 감정이 아니야, 이거는. 자, 두 번째 이제 감정이 뭐냐면 성취로서 감정이에요. 자, 성취로서 감정이 뭐냐? 행위자가 믿고 가치 있다고 여기고 느끼고 획득하는 거 아는 거. 요때 아는 건 공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걸 인정하는 거. 히틀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박정희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아는 거야. 자, 행위자의 믿음을 받아들이고 행위의 감정 영역을 고려해 준 거. 그래서 요거는 동일시와 공감이 아니라 그냥 그 상태를 아는 거야.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거는 증거를 바탕으로 한 거야. 증거를. 그래서 증거를 토대로 상상적 재구성을 하는 것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행위자의 믿음과 목적 가치를 상상적으로 재구성하는데 이건 증거를 바탕으로 한 건다. 이거는 역사적 감정이입이죠. 역사적 감정이입, 인지적 성격이 하고요. 그 다음에 가정으로서 감정이 뭐냐면 이 감정의 행위자나 사회자가 믿었던 것을 그 가치를 아는 방법이야. 발견수도의 어떤 취급인데 이건 뭐냐면 인류학자가 어떤 특정한 부족들을 연구하려고요. 그럼 특정한 부족들을 가서 같이 살아봐야죠. 그러니까 어떤 인류학자들은 여성 인류학자인데 직접 거기 가서 결혼까지 했어. 그 원주민하고. 같이 살아보면서 그 의미 맥락을 하나씩 깨닫는 거야. 이것은 뭐냐면 가정으로서 감정이입이죠. 근데 이건 불가능해. 역사에서 왜 불가능할까, 이건? 우리가 타임머신 타고 갈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아니고, 성향으로서 감정이입은 일단 합리성을 전제해. 뭐냐면, 이 사람들도 나름대로 우리처럼 목적 상황에서 합리적 행위를 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런 감정을 갖고 있으니까 저 사람도 감정을 그렇게 했을 것이다. 이렇게죠. 그래서 감정이입의 정의적 측면을 강조하죠. 근데 이거는 사료적이나 맥락이 없죠. 이거는 역사적 감정이다 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사료나 이런 것들이 사료가 매우 부족할 경우에는 일부 역사적 감정을 쓰는 거야.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합리성을 전제로 있고 감정이입의 정의적 측면이고요. 그 감정이입의 다른 관점을 고려하는 성향 및 경향이었다. 그러면 정리해서 역사적 감정이 뭐냐? 역사적 감정이면 기본적으로 뭐다? 성취로서 감정이에요. 성취로서 감정이고 그렇지만 일부 뭐도 관련돼 있다? 성향으로서 감정이입도 있다. 근데 기문학에 관련된 건 성취로서 감정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남색책에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성향으로서 감정이입은 감정이입인데 필요한 전제 조건이지만 그 자체가 역사적 감정이입은 아니다. 따라서 역사적 이해의 본질적 가장 밀접한 그 감정이입은 성취로서 감정이입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본질적인 성취적 감정이입, 보조주고 성향적 감정이입 이렇게 이제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그 공간과 동일시를 볼게요. 공간과 동일시. 자, 이 공간과 동일시도 예전에 객관식 기출 문제에 잠깐 언급돼 있어요. 그래서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자, 공감은 이제 뭐냐면 어떤 사람의 감정의 정서를 공유하는 거. 그리고 역사적인 공감은 뭐냐면 그 감정을 적절하게 느낀 거. 이거든요. 그래서 공감은 감정이입의 중심에 삼는 건 논리적 불가능. 그래서 1번과 2번에 있게서 공감은 일부 필요하긴 해. 이게 적절하다는 걸. 그렇지만 이게 근본적이라고 감정이 될 수 없어. 왜 그게 역사적 감정이 근본적이 될 수 없냐면, 역사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주장들 그대로 공유할 수 없죠. 요 역사적 행위자가 믿고 있는 것도 잘못된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 이런 것들 측면에서 이제 뭐냐면, 공감을 이제 할 수 없는 거고, 역사적 이해에서 정서적 인지적 기초에 의해서 형성된 게 많아요. 자, 예를 들어갖고,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선거를 해서 자신의 승리하겠다고 생각해. 정치가의 평가가 잘못된 것을, 그러니까,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이제 선거에서 자신의 승리해야 된다고 생각한 정치의 평가가 잘못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우리 선거가 끝난 직후에 그 정치가 가졌던 승리감과 희망을 공유하기 힘들죠. 그리고 지금 박근혜가
나를 말아먹었잖아. 자, 우리가 박근혜 행동들에서 일부 뭐 적절하다고 이제 뭐 생각할 수도 있어. 예를 들어갖고 이 사람이 뭐 필론을 맞아야 되는데 대통령 입장에서 이제 대놓고 맞을 수 없으니까 몰래 해서 맞았다. 개인 병원 의사들과 해가지고 최순실 동원해서 맞았다. 개인적인 입장은 뭐야? 상당히 뭐 일부 공감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게 사회 역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이게 전혀 공감이 안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것은 이제 공감이에요. 그래서 일부 필요하지만 근본적인 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동일시는 이제 역사적 감정이니까 구분하며, 동일시는 역사적 감정에 필요한 요건도 보이지 않는. 동일시는 뭐야? 내 감정에 투사하는 거야, 그냥. 이거는, 역사적 감정에 전혀 상관이 없다. 결론은 공감이든 동일시든 역사적 감정이 아니라는 거야. 요것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감정이입적 단계를 보자. 이것도 되게 중요해. 별표 두세 개 쳐놓으세요. 자, 보통 감정이입에 나오면 크게 이제 뭐냐면 두 개 분류가 나오는데 하나가 감정이입적 단계 부분과 또 하나는 그 외의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나온 것은 이제 그 외의 거 이제 나온 거죠. 예. 그 감정이입 단계는 다시 이제 감정이입적 사고 과정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감정이입적 단계, 우리가 니의 이제 감정이입 단계 이렇게. 근데 감정이입적 사고 활동의 단계와 감정이입적 보통 이제 니가 말하는 감정이입적 단계를 이렇게 구분을 해갖고 이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볼 게 이제 감정이입적 사학적 사고 활동과 관련된 것인데, 자 먼저 이제 이 남색책에 있는 내용인데, 자. 여기에서 주의할 게 감정적 사고 과정은 행위자가 이제 역사적 행위자의 어떤 역사적 감정이입을 하는 학생의 감정의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 역사가든 그 다음에 역사를 배우는 학생이든 감정이입을 이제 사회를 접할 때 절차를 밟아가는 과정이야. 그 과정에서 이제 하나 더 이제 합쳐진 것을 얘기하는 건데, 자 예는 것들 있죠. 자 먼저 첫 번째 어떤 사람이든 먼저 역사를 딱 접할 때 이 사료를 보고 뭘 하겠어요? 재현을 하죠. 재현. 그래서 역사에서 사실 왜 일어나는 걸 고려하지 않을 때 이게 사실 자체를 재구성하는 거야. 이게 재현이에요. 팩트를 구성하는 팩트. 그럼 팩트를 구성하면 이제 뭘 하냐? 첫 번째가 이제 뭘 구하냐면 이제 사안의 맥락적 재구성과 감정이적 재구성이에요. 사안의 맥락적 구성은 이 팩트가 일어난 객관적 사항을 아는 거야. 외면적인 거. 그 다음에 감정이적 구성은 이 사항을 알기 위해서 뭘 하는 거죠? 내면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 사항의 맥락적 구성은 역사 사실의 당시 상황에 비추어 파악하고 재구성 및 이유를 맥락적 이해가 가능하고 행위의 내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 객관적 상황만 하는 거고, 감정이적 재구성은 행위자의 관점을 파악하지만 그때 상황의 객관적 이해를 못해요. 각각의 장단점씩 있죠. 그것을 뭐냐면 장점과 단점을 각각 해갖고 내면과 외면적 상황을 다 파악하는 게 뭐냐면 역사적 사실의 감정이적 재구성이에요. 이게 네 단계 이제 나눠볼 수 있는데, 자 예를 들어갖고 이런 게 있죠. 자 임진왜란이 일어났어. 임진왜란이 딱 일어났다. 그래서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반도를 쳤다. 정면가도라는 이름으로 명령을 친 거죠. 이건 어디에 속하겠어요? 역사적 사실의 재현에 속하겠죠. 근데 임진왜란 왜 일으켰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래서 임진왜란을 일으킨 이유를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가대망상에 걸려가지고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먹으려고 했다. 욕심이 가욕이 컸다.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내면을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요 네 단계 중에 어디에 속하겠어요? 이거는 관점의 감정이적 재구성에 속하죠. 내면에. 근데 객관적으로 올 때 그 상황에 일본이 그 당시 이제 중국이나 그 당시 명나라 조선인의 통상교육로가 다 차단이 돼갖고 얘네들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뭐냐면 이걸 뚫어야 됐다. 그래갖고 조선을 쳤다. 그리고 내부의 불만을 외부에 포출시켜 해서 쳤다. 이렇게 해갖고 객관적 상황으로 구성을 했어. 그러면 이게 뭐가 돼? 상황의 맥락적 구성이야. 그렇지만 상황의 맥락적 구성은 뭐가 빠진 거죠? 내면이 빠진 거고, 그 다음에 관점의 감정이적 재구성은 뭐가 빠진 거야? 맥락적인 뭐냐면 외면이 빠진 거죠. 이해되시겠죠? 요런 것들을 같이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 이제 역사적 사실의 감정의 재구성이에요. 예. 그래갖고 이제 이 사람은 임진왜란에 일어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뭐냐면 야심도 있었고 가대망상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당시 경제적인 어떤 한류도 필요했고, 그리고 내부의 불만 세력들 외부에 뭐냐면 포출시킬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네 번째 단계가 되겠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4단계가 구성이 됐고요. 예전에 이제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뭐냐면 관점의 감정이 재구성이에요. 이게 명칭만 물어봤는데 나중에는 이제 뭐냐면 구체적인 어떤 그 내용들 쓰고 나올 수도 있고 그 당시에 이제 이거 명칭 물어보고 그 아마 그때 뭐 페르시아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거야. 이건 나중에 기출된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는데 자 그러면 이때 이제 사고할때 특징이 뭐냐? 역사적 감정이 이해하는 가정으로서의 사고할 특징은 일단은 어떤 단계를 하든 팩트는 알아야 되겠죠. 1번이 기본이야. 1번을 모르면 2, 3번까지 나갈 수 없어. 1번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2, 3번을 가정을 쳐서 명확히 아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과 3번을 사고활동을 조합한 것이 4번이죠. 최고의 단계가. 그러니까 1번은 기본이고 4번은 종합이에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파악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감정이입 단계로 보죠. 예. 그래서 이때 이제 감정이입은 이제, 삐아제가 말한 사고 수준 능력 발달 아니에요? 감정이입적 이해 과정을 얘기야. 어떤 단계든 처음에 이런 과정을 거쳐서 감정이입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실제적 감정이입, 이렇게 하는데, 이 감정이입적인 그 단계는 어디에 나오냐? 니의 감정이입 단계에 나와요. 니가 이제 그걸 처음 제시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보면요. 자, 크게 이제 이 사람은 5단계로 나왔어요. 5단계가 뭐냐? 결합 있는 과거, 고정관념 단계, 일상적 감정이입, 그 다음에 제한적 역사적 감정이입, 맥락적 감정이입 이렇게 나왔고요.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뭐냐면 일상적 감정이입 한번 나왔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왔던 것이 맥락적 감정이에요. 그래서 맥락적 감정이 나올 때 그냥 물어보지 않았죠?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이제 역사적 상황에서 그걸 어떤 것이냐 물어본 거야. 그래서 했는데 한동안 이게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나올 가능성이 많아. 이것도 한번 나올 때 됐어. 예. 그러면 이거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좀 약간 이제 예를 들어갖고 이제 설명할게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그 흔히 하는 감정이 중에 하나예요. 예. 그 중에 뭐냐면 제가 이제 마흔이 넘도 이제 40대 중반인데 제가 나이가 결혼을 못했어. 거의 결혼을 포기한 상태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결혼하라고 이제 하니까 결혼 그래서 소개를 시켜줬어. 근데 뭐 소개해봤자 뭐 내가 이 나이에 뭐해 그냥 여자 볼 일 없을 거야 하면서 아예 얼굴도 안 보고 사진도 안 보고 그냥 내 맘대로 그냥 포기해버린 거야. 이건 뭐야? 결함 있는 각오예요. 예. 근데 일단은 이제 봤어. 보기 전에 이제 뭐냐면 그 여자 프로필을 이제 보게 된 거죠. 뭐 여자고 뭐 메시지고 하면 나 나름대로 뭐요. 뭔가 고정관념 그래서 나이도 많으니까 뭐 어쩌고저쩌고 하겠죠. 내 나이는 생각 안 하고. 예. 그러면서 이제 고정관념 관점이죠. 그래서 이제 여자를 만났어. 여자를 만나가지고 얘기를 해보니까 내 입장에서 이제 뭐냐 직접 보고 얘기하는 거죠. 예, 고정관념이야. 그러면 이게 뭐냐 일상적 감정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두세 번 만나니까 이제 내 입장이 아니라 누구 입장에서 그 여자 입장에서 생각해. 그럼 뭐가 되는 거죠? 맥락적 감정.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이입을 할 때 이런 단계를 해. 누굴 만나든 어떤 걸 접하든. 역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역사도. 일단 결함 있는 과거에서는 뭐냐면 감정이입 자체를 하지 않으려고 해. 다 뭐냐면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제가 예를 들었죠. 국민학의 개혁 정책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슨 국민학대 개혁 정책 뭐가 있겠냐. 다 지배층 위주야. 보지도 않아. 들어보지도 않아 그냥.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 결함이 있는 과거야. 그래갖고 감정이입에 관련된 사고 활동을 발생하지 않고 그 다음에 과거 사람들 행동 자체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이제 고정관념에서는 좀 더 이제 사료를 이제 보기 전에 우리가 이제 뭐냐면 알고 있는 국민학의 개혁 정책이 이러하다라고 해서 나름대로 이제 특정한 요인을 가지고 접근하죠. 그래서 이제 교과서에 의하면 제가 예를 들었어요. 예문이에요. 신돈의 개혁은 왕권 강화 차원에서 했을 거야. 그러니까 전민변전도 가면 건문세력들 제거를 통해 왕권 강화 정책이 있을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 있는 내용은 간습적이고 특정한 이론을 가지고만 얘기해요. 관점만 가지고. 그래서 사료를 보기 이전이에요. 근데 사료 봤어. 사료 보면 나름대로 이제 그 구체 사료 보고 나서 자기 생각을 이제 투영을 하겠죠. 그래갖고 처음에는 왕의 지원을 받아서 전민변조를 설치하고 건문세력을 제거를 했지만 왕이 변심해서 신돈을 수출하는 과정에서 성공하지 못했어. 그래서 고조사에 보면 신돈의 요승으로 술과 고기를 좋아했고 국민은 점점 시대에서 그럴 거야. 그러면서 고조사에 있는 내용들만 보고 판단을 하는 거야. 일상적으로 우리 입장에서. 근데 이제 맥락적 감정이면 사료 밑에 있는 깔려있는 내용까지 감정을 잘 해요. 그걸 사료 재구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 사료 분석 비교하니까 신도는 가진 것이 없는 미천한 출신이기 때문에 국민은 그걸 선택했단 말이야.
그래서 개혁을 추진했지만 건문세족 때 거듭된 상수와 척벌 분위기에서 신진사대 비판, 새로 등장한 명나라가 승려 출신 신도 시대에서 그러면 이런 것들 고려해가지고 이 요송이나 평판을 받고 있는 그 뭐냐면 신도를 쳐내고서 뭐냐면 그 국민왕은 이제 그를 제거했고 또 조선왕조도 나중에 신도를 요송이나 평가를 하면서 뭐예요? 이 사람의 조선왕조 건국을 정당성을 마련해서 신도는 이런 식으로 기록을 했다. 이거는 사료에 안 나와 있죠. 근데 나름대로 맥락적 이해를 통해서 구성하는 거잖아.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결함 있는 과거는 아예 그 개입 자체를 안 하는 거. 두 번째는 고정관념은 어떤 특정한 요인을 가지고만 설명해. 사료를 보기 전에. 근데 일상적 관념은 특정한 요인, 이제 사료를 보고 나서 그 겉으로 보이는 것들만 파악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맥락적 관념은 겉으로 보이는 것 뿐만 아니라 그 밑에 심층적인 내용까지 맥락적 구성을 하는 거야. 자, 이런 이제 감정이입이 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파란 책인가 그 남색 책에 보면 뭘 가지고 얘기하냐면 기우제 가지고 얘기하거든요. 네. 근데 기우제 안 읽어도 이게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요 예문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기우제 예문, 제사와 관련된 예문도 있는데 그거는 각자 한번 보세요. 예. 자, 그러면 하나하나 이제 설명하자. 아까 전에 결함 있는 과거 얘기했고 고정관념이라는 것은 이제 과거의 모든 행위를 특정한 요인을 통해서 이해를 하는 거죠. 예. 그다음 일상적 감정이입은 우리가 이제 직접 보고 이제 이해하지만 일상생활, 상식적인 우리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거야. 그래서 행위, 제도 등의 특정한 사항에 대한 증거에 의하고 과거의 맥락을 고려 않고 보편적인 특정한 상황에서만 있는다. 그러니까 우리 일정한 상황, 보편적인 상황에서만 이해할 수 있는 감정이입이 일상적 감정이야. 예.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일상적 감정이입은 행위자의 믿음과 동기를 고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맥락적으로 그걸 재구성하지 못하고요. 그렇지만 이 일상적 감정이 필요하긴 해. 이게 되게 오개념이 많거든요. 왜 필요하냐면 맥락적 감정임을 하려면 막대한 뭐예요? 역사적 지식을 쌓아야 돼. 근데 학생들 그게 없거든. 근데 뭐 맥락적 감정임을 한다고 해서 예전에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했다. 그럼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지금 입장에서 일종의 내러티브죠. 오개념이지만 그런 얘기를 해줌으로써 뭐냐면 감정임을 하게 되죠. 역사를 이해하는데 좀 이렇게 초석을 여는 단계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그 감정이입은 뭐냐면 이 일상적 감정 나름대로 필요하다. 그래서 감정이입적 이해 활동에 포함한 수업을 통해서 역사적 감정이입을 연결하기 때문에 일치고 필요하고요. 제한적 역사적 감정이입은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만 보는 거야. 자, 예전에 제가 이제 그 모의고사 문제를 낸 게 뭐냐, 디오클라티우스가 이제 그 기독교를 박해했죠. 그러면 기독교를 박해했는데 기독교 박해한 이유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자, 첫 번째로는 이제 뭐가 있냐? 하나만 해석하네. 디오클라티우스 박해 이유가 그 당시 정통신이 이제 그 외면했기 때문에 정통신 숭배를 외면했기 때문에 정통신이 분노를 일으켜서 기독교를 박해했다. 그리고 이거 딱 한 가지만 설명해. 그럼 제한적 맥락적 감정이죠. 근데 그거 외에도 기독교인들이 뭐 자기 스스로 조직을 만들어갖고 국가 권력에 도전을 했고, 그 다음에 뭐 얘네 병역을 기피했고, 그 다음에 황제 숭배를 거부했고, 이런 것도 여러 맥락에서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뭘로 넘어가죠? 맥락적 감정.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 감정을 해도 한 가지 요인으로만 생각한 거야. 이게 이제 제한적 역사적 감정이고요. 자, 맥락적 감정이 진정한 이제 역사적 감정이입이죠. 그래서 이제 그 개념을 외워두세요. 그 개념을 그 노란 책에 있는 내용인데, 자, 증거와 자신의 경험을 통해, 그러니까 인지적 성격이 강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과거의 상황과 행위자의 성격을 고려해서 과거의 제도의 행위자의 의도, 목적, 가치 등을 이해하는 역사적 기능. 이게 맥락적 기능이야. 그래서 그거 외워두시고 만약에 맥락적 감정의 정의를 써라, 개념을 써라 보면 이거 쓰시면 돼요. 그냥. 그래서 이제 거기에 공간과 동일시가 구분되고 미학적 감정이니까 사회학적 감정이 또 다른 성격을 갖고 있다. 자, 역사적 감정의 특징은 뭐냐면 과거인의 일반 생각 속에서 들어간다. 그래서 역사를 이해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증거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과거의 상황과 성향을 고려한다. 그래서 이제 있고, 요거는 뒷부분과 그 앞부분에 이제 개념하고 이제 겹치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강범위한 맥락 속의 이해 및 설명하고, 만약 정보와 증거가 부족할 경우에는 뭐냐면 사색을 하는 거야. 사색을 해서 이제 사료를 바탕으로 그 사료가 부족한 부분을 메꾸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하죠? 역사적 상상이라고 하죠. 네, 상상. 원래 이 상상이라는 말은 어디에 나왔냐면, 그 상상이라는 말이 뭐예요? 코끼리 상자에다가 그 생각 상자잖아요?
코끼리를 생각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중국에서는 코끼리가 없죠. 그래서 근데 코끼리는 들어봤어, 어디에서. 그래서 중국 사람 코끼리를 몰라. 그래갖고 자기 멋대로 이제 상상을 했어요. 공상이라고 하죠. 근데 어떤 사람이 인도에 갔다 왔어. 그러니까 코끼리 인도에 갔다 와서 이제 인도에 이제 와가지고 인도에 갔다 와갖고 막 코끼리 얘기를 하는 거야. 증거를 대봐라. 근데 코끼리를 데리고 올 수 없죠. 그러니까 그 코끼리 뼈를 가지고 온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코끼리 뼈를 가지고 맞춰보니까 이 코끼리가 요렇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코끼리를 상상하는 방법이야. 그래서 예전의 상상은 이게 역사적 상상이 아니야. 공상이라고 하죠. 판타지라고 하죠. 예. 근데 역사적 상상은 코끼리 상상하는 것처럼 뭘 바탕으로 하는 거야? 증거를 바탕. 그때 코끼리 상상하는 증거가 뭐야? 뼈죠, 뼈. 우리는 뭘 상상한? 사료를 바탕으로. 사료를 바탕으로 코끼리가 이렇게 이제 뼈를 가지고 코끼리가 이렇다고 생각한 것처럼 사료를 바탕 역사 사실 이렇게 이렇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 역사적 상상이나 사색을 하더라도 주의할 것은 역사적 자료를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재와 당시의 상황의 차이가 있다면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신의 관점을 좀 전하는 노력이 있다. 그러니까 현재적 입장에서 과거를 바라보지 말라는 거야. 누구의 입장에서? 과거의 입장에서 그 과거를 바라봐야지만 정확한 역사적 어떤 그 맥락적 감정을 할 수 있다. 근데 주의하고 맥락적 감정을 한다고 해서 그 과거인의 가치가 맞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걸 생각을 하는 거야.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역사적 감정이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고, 뒤에 넘어가서 감정이입과 이제 그 추체험을 보죠. 요번에 시험 문제 나온 게 이거죠. 감정이입의 추체험. 이게 이제 어디에 있냐면 남색책 부분에 있어요. 자세한 내용이 남색책.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유사점은 뭐냐면 추체험이나 감정이입적 이해, 감정이입이나 상상은 그 역사적 행위를 재현하는 데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맥락적 사실과 지식을 바탕으로 한 거다. 그래서 이제 있고, 여기에서는 이제 책에서는 구분할 필요 없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구분해놨어. 그 시험 문제 그렇게 냈어. 그러니까 우리는 구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구분하는 거 있어야죠. 이렇게 시험 문제까지 냈는데 두 번이나 냈을 걸. 자, 차이점을 볼게요. 요번에 기출이 나왔던 거죠. 예전에도 그 기출이 나왔어요. 언제 나왔냐면 이게 04년 기출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역사적 행위를 해보고 역학을 해보고 거기 역사 상상이 뭐냐? 그게 뭐냐? 그래서 추체험 이렇게 답을 썼어야 하는데 나중에 기출 문제 좀 얘기할 때 얘기하고요. 자, 여기에서 추체험은 뭐냐? 자신이 역사적 행위자가 되어 역사 사건이나 현상을 체험함으로써 역사적 이해를 하는 게 추체험이에요. 그래서 이제 당사자를 입장에서 이해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이제 이런 식의 이제 가정문호죠. 당신이 뭐였다고 가정하고 뭘 하시오. 자기가 직접 해보는 거야. 이건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시뮬레이션, 역할극, 역사의 글쓰기 이런 것들 다 여기 속하죠.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만 내피셜 하는 게 아니라 뭐죠? 행동을 하는 거야 그냥. 이런 것들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감정이입. 여기에서 이제 검은책 감정이입 쪽 이해라고 이제 또 하는데, 그 과거 행위자 입장에서 역사상을 생각해 보는 거야. 머릿속에.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콜링오도식으로 얘기하면 제사고죠. 제사고. 그래서 역사적 입장에서 이해하는 것을 3자적 입장에서 이해하는 거, 머릿속에 추론하는 것을 뭐냐면 이 감정이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감정이입과 추체험의 학습 방법. 그러니까 추체험의 이제 학습 방법을 이제 먼저 얘기할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주로 이제 추체험이지만 여기에서 얘기한 건 추체험이에요. 그러니까 일부 감정이입도 포함되어 있어요. 같이. 그러면 추체험의 학습 활동에서 전제 조건이 뭐라고 했죠? 질문 형태가 당신이 뭐였다고 가정하고 이걸 하시오야. 그래서 이 말이 나오면 이제 감정이입이 아니라 추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추체험.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역사 수업 활동을 내어보면 요게 이제 시험 문제 나왔죠. 이 남색책에 있는 내용인데 3단계 나왔죠. 첫 번째가 뭐냐면 역사적 상황의 맥락적이.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와. 그래서 이제 사료와 같은 역사적 자료를 이제 활용하는 거지. 자료나 이런 것들고. 그 다음에 이제 해가지고 팩트를 파악했죠. 팩트들. 객관적인 팩트들. 그럼 뭘 알아야 돼요? 그 내면을 파악해야겠죠. 의도와 목적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두 번째 단계가. 그래서 역사적 행위의 내면을 파악하는데 그때 이제 뭘 같이 병행하냐면 감정이입적 그 행위도 같이 한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학습활동으로 풀어내는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추체험이라는 것이 단순히 기읍과 니은 단계에서 하면 뭐예요, 이거는? 감정이입에 불과해. 근데 디귿 단계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뭐야? 추체험이 되는 거죠. 이해되겠죠? 활동이 포함되어 있어야 돼.
예.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 추천 활동에 감정이 또 일부 포함한데 그 얘기예요. 예. 자, 그 방법은 되게 다양한데 이거 어떻게 이제 형태로 보면 연기 형태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극화학습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역할극, 뭐 역학이나 극화학습은 좀 비슷한 개념이 이제 큰 범위지만 극화학습은 좀 작은 개념이고 시뮬레이션 게임, 그다음 제작학습 같은 역사신문 제작 만들기나 모형 만들기, 글쓰기 형태는 상상적 글쓰기, 모사적 글쓰기, 뭐 역사일기, 연설문, 논문, 편집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원자를 바탕으로 과거 사람들의 생활 방식과 추론이나 재현, 그들의 관점의 정서에 대한 토론하고 다른 시대에 응용하는 등의 수업 방식도 사용할 수 있다 등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단계 꼭 외워두시고요. 그 단계에서 뭘 해야 될지를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유의점이 뭐냐? 유의점. 자, 유의점은 뭐냐면 역사적 인물의 행위를 공감하면서 고정관념에 의한 간접을 전략할 수 있다는 거. 자, 그 왜냐하면 이제 자기가 직접 해보면 그 사람이 이해가 되거든. 그래서 연극하는 사람들 보면 내가 이제 세종대왕을 하잖아요. 세종대왕을 몇 번 하면 뭐야? 세종대왕 입장에 쓸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하면 역사적 감정이 아니죠. 이건 뭐가 되는 거야 이제? 네? 동일시가 돼버린 거야 동일시가. 그러면 이건 제대로 이제 이런 것들은 일상적 감정에 머물 수밖에 없다. 이런 게 유의점이에요. 예, 그래서 이거 못하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의시켜야죠. 자, 수업의 결과가 학생의 역사 이해보다 글쓰기 연기 능력에 더 좌우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평가를 하는데 이 학생이 글반이 얼마 있고 연기를 잘한다 평가를. 이거 잘못된 거죠. 왜 그랬어? 이거 연기 수업이나 문학작품 수업이 아니라 국어 수업이 아니죠? 뭐 하는 수업이야 지금? 역사 수업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얼마나 역사적 감정을 추첨을 잘했는지를 봐야 되는데 계속 연기 잘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글쓰기 잘하는 거. 그런 거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거는. 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적극적 역사 이해를 추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다양한 응답 가능한 상황을 설정하고 자료화를 필요하고요.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교사나 적절한 발문을 통해 학생의 적극적으고 체계적인 사고 활동을 유도한다. 그래서 유의점으로 4개 외워두세요, 꼭. 나올 수가 있어.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추체원 나왔으니까 안 나오겠지. 그거 아니겠고, 나오면 나오는 것도 나와. 그래서 역교론 같은 경우에는 문제풀이 적기 때문에 내면 또 나와요. 건너뛰어 나올 수도 있고 뭐냐면 그 다음에 또 나오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역교론은 기출은 다 봐라. 한국사하고 뭐 세계사는 3년 내에 있는 거를 제외시킬 수 있지만 역교론은 그게 아니에요. 예. 자, 그 다음에 감정이입적인 그 이해 학습방 글쓰기와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감정이입은 추체원과 함께 감정이 같이 일어나거든요. 같이 포함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보면 이제 객관적인 글쓰기. 역사적 사실을 적합하는 거죠. 상소문 쓰기. 그래서 먼저 상소문을 하려면 자료를 수집해야 될 거냐. 그렇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 자료 수집하고 내면하면 여기까지는 뭐가 되는 거야? 내피셜이니까. 감정이입인데 이걸 자기가 이제 상소문을 갑자기 이제 쓰죠. 그러면 이제 뭘로 넘어가는 거죠? 추첨으로 넘어가는 거. 같이 이제 포함되는 거죠. 창의적인 그 개입 쓰기. 요건 뭐냐면 이제 역사 일기를 쓸 때 이제 원래 상소문을 쓴 것처럼 객관적 팩트가 아니라 그 당시 맥락을 구성하고 쓰는 거죠. 이게 창의적인 글쓰기 이게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상소문 역사의 사건에 맞게 접하고 쓰거나, 그 다음에 구체적인 인물은 그 구체적인 인물이 그 역사의 맥락 속에 맞춰서 허구의 내용을 이렇게 쓰는 건데, 창의성 개입 글쓰기는 뭐가 이제 사료가 부족할 때. 사료가 부족할 때 이게 쓴 거죠. 그리고 앞에 있는 객관적 글쓰기는 사료가 나름대로 있을 때 쓴 거고, 두 가지로 이제 구분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창의성 개입 글쓰기 할 때 구속기에 대해 만약 구속기가 이제 사료가 부족하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데 역사적 상황에 모순이 되면 안 돼요. 아무래도 이때 창의하면 새로 만든 거 아니죠? 그래서 이제 구속기 같은데 구속기인데 일기를 쓰는데 갑자기 이런 게 아빠라는 개념이 나와. 난 잠깐만 안 돼. 아빠라는 개념이 왜 안 되냐? 엄마는 알 수 있어요. 엄마는 알 수 있죠? 아빠는 몰라. 아빠라는 개념은 이제 언제 알았냐면 나중에 일부일처제가 형성됐대. 이게 되게 그 역사적으로 이제 신석기라는 개념도 있고 청동기가 있는데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청동기 중기 이후부터 가족이 탄생됐거든요. 그전에는 아빠는 몰랐어. 엄마만 알았죠. 그래서 보통 이제 성이라는 개념 있죠. 보통 우리가 성 쓰잖아. 김씨, 박씨. 원래 이 성이라는 게 원래 중국에 건너왔잖아요. 그래서 그 계진년자에도 날생자인데 그 뭐냐면 여자에서 나왔다는 거야. 이 왜 성이 나왔냐면 예전에 중국에서는 이 신석기 시대 때는 그 이제 점점 족외노를 하죠. 족외노이 뭐야? 근친혼을 이제 피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성이라는 것은 자기 핏줄 관계를 알아야지만 근친혼을 피하잖아요. 근데 남자는 모르죠. 근데 누구나 알 수 있어요. 여자들이 알아요. 그래서 여자를 기준으로 성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여자 그 계집 연자에다 날생이 나온 거거든요. 예. 근데 갑자기 이제 유등 그 시대에, 구석기 시대에 갑자기 아빠 그러면 어떻게? 이거는 잘못됐다. 그래서 잠깐만요. 아빠, 가족 그런 개념이 구석기 일기에 나오면 틀렸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런 식으로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때 감정이입적 이해 글쓰기 수업을 할 때 이제 그 뭐냐면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감정이입을 수업할 때 활용 시 유의점을 이제 좀 볼게요. 자, 요 유의점은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이제 이건 좀 다른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볼 수 있는데 요것도 남색책에 있는 내용인데 자, 이건 앞에 부분에 이제 감정의 수업 활동 아까 이제 창의성 글쓰기와 객관적 글쓰기 할 때 이제 유의점이에요. 자, 학생들의 능동적인 참여와 교사 학생과 학생과 호흡이 맞아야 되고 학습자의 큰 부담이 커서는 안 된다죠. 이게. 예. 그래서 유의점, 주의점은 큰 부담을 느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자신의 역사나 글이나 연기를 표현하는데 이것이 교사 학생들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 안 되게 막아야 된다는 거죠. 안 되게 부담 안 되게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하다 보면 수업할 때 필요한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있어. 이런 것들이 좀 약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업 목표가 불명확한 경우가 있죠.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 역사 시험 신문 제작을 수업할 경우에 감정의 함량이나 수업 목표보다는 신문 제작에 문제에 맞춰 진행할 필요가 있고 진행할 수 있고요. 그다음 맥락적 지식이 필요한데 되게 구체적 단편적인 사실보다 사회적 성격의 흐름을 학습해야 된다. 그래서 맥락적 지식이 필요할 때는 이제 구체적인 어떤 단편적인 사실보다는 구체적 단편적 사회적 성격의 흐름의 학습을 같이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문제점하고 유의점뿐만 아니라 문제점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유의점 이렇게 문제점 같이 써주세요. 예. 그래서 기획 1번, 2번, 3번, 4번은 문제점이 될 것 같고 4번은 그 할 때 이제 유의점 내용은 이제 쓰일 것 같아요. 5번부터 이제 근데 5번은 과거 역사적 사실에 대한 합리적 이해. 그래서 과거 사람도 상황, 수단, 목적에 따라 합리적 활동을 했다는 걸 알게 되고요. 알아야 되고, 그래서 다양한 창의적 사고를 유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적 질문에 그 가능한 발문을 통해서 수업을 전개해야 된다. 예를 들어 수원적 사고보다는 학산적 사고를 유도해야 된다. 그래서 6.25 전쟁 언제 일어났나 보다는 6.25 전쟁 평가. 이런 식으로 답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1번, 2번, 3번은 이게 잠깐 정리를 좀 잠깐 잘못된 건데 여기까지가 이제 뭐냐면 유의점에 이게 뭐예요? 유의점에 속하고 그 다음에 4번, 5번, 1번, 2번, 3번이 문제점에 속하고 그 다음에 4번, 5번, 6번이 유의점에 속하겠죠? 예, 그래서 여기 이제 문제점과 유의점 해갖고 같이 좀 적어주세요. 예, 그래야지 맞으니까. 자, 이게 이제 남색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남색책에.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정이입적 역사의 비판을 볼게요. 이거는 이제 어디 나왔던 거냐면 갈색책이 주요 내용이에요. 이게 예전에 언제 나왔던 거냐면 10년도 2차 기출문이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10년도 2차 기출문인데 감정이입을 할 때 문제점을 써라. 그러니까 아마 제가 이제 기억나기는 이게 그냥 점단적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포스트 모더니즘 입장에서 얘기를 한 것 같아. 요거는요. 예. 근데 이제 요것만 딱 알면 안 되겠죠? 예, 이게 전반적인 내용들을 제가 찾아가지고 냈어. 그래서 정리를 했는데 자 보면 자, 역사에서 감정이입을 이제 도입할 때 어떤 문제점이 있냐? 일단 첫 번째로는 역사적 감정이 이론적으로 체계화되지 못해. 아까 말처럼 뭐 미학이 어떻고 사회학이 어떻고 그다음에 역사적 감정이 또 그 니가 견해가 어떻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딱 부러지게 1+1은 2다고 말하지 못해. 그래서 이제 적용이 어려운 게 있고 두 번째는 동일한 자료를 바탕으로 할 때 과거 행위자의 의도와 동기 이해를 정제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현재 역사가 과거 행위자 이해를 실제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아무리 한다 해도 문화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과거인들의 입장을 가지고 뭐 한다고 해도 이게 말이 좋아서 그런 거지 실제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게 있고 세 번째는 텍스트론적 입장이야. 텍스트론의 그 근본 조제는 뭐야? 사료 자체를 불신하죠. 사료 왜? 인간의 언어로 적혀 있죠. 인간의 언어라는 건 뭐야? 모호하고 다의적이고 주관성이 개입됐잖아.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적혀 있는 사실이라는 거는 팩트라는 거는
구성되는 거예요? 아니면 발견되는 거예요? 구성되고 발명되는 거죠. 이런 전제를 깐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자료를 동일하고 확정적 정보 제공자가 하나의 테스트,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고 언어의 허구성에 의해서 판타지가 들어가 있는 팩트가 아닌 그런 내용이라는 전제를 하고 기획하는데, 역사는 언어로 표현되며 우리는 역사를 언어 통해 역사를 이해한다. 근데 언어라는 것은 하나의 허구적인 거기 때문에 역사상을 제대로 반영하는 게 아니라 언어 자체가 그냥 각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래서 역사적 맥락이 텍스트에 반영된 게 아니라 텍스트가 역사적 맥락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적 팩트가 텍스트가 있는 게 아니라 역사가 그냥 역사를 만들어, 우리가 믿고 싶은 역사가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뭐냐면 얘기한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삼국지 연의 같은 것들 있죠. 삼국지 연의. 거기에 제일 대표적인 건데, 삼국지 연의를 많이 읽잖아요. 그러면 그 삼국지 연의의 그 유명한 전투들이나 명소들 있죠. 이런 것들이 일종의 관광 명소가 돼. 그래갖고 예를 들어 이제 장판교나 뭐 그런 데 가보면 원래 이게 좀 가장되고 이게 사실 아닌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뭐냐면 각종 기념비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이제 뭐냐면 비문이 세워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역사라는 우리가 믿고 있는 사실이 아닌 역사가 일종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래서 허구의 역사 이런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역사 사실을 자료로 만드는 사람의 해석이 개입된다. 그래서 이제 역사적 행위자의 입장을 담아내죠. 그러니까 역사적 팩트를 얘기하는데 거기에 누가 개입된 거야? 역사가나 그 뒤에 있는 역사가 해석들이 개입되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행위자 입장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역사를 이해해도 읽는 사람의 해석이 개입되는 게 제대로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역사학에서는 뭘 시도해야 된다? 이걸 이제 대받아서 비판적 역사 읽기와 쓰기를 같이 해야 된다. 이런 내용도 이제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세 번째가 뭐냐면 맥락적 이해 가능성 부족. 그래서 보통 이제 사회과학이나 이런 이제 뭐냐면 그 신사학 계열에서는 컨테스트라고 되게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료에서 테스트뿐만 아니라 어떤 이제 뭐 사회 역사적 맥락을 알아라. 그래서 구조를 알고 그러는데 결국에 이것도 안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그 자체도 뭐죠? 역사적 언어로 구성됐고 사회 관점과 해석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역사를 제대로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얘네들의 주장은 뭐야? 이래나 저래나 뭐야? 언어는 다 허구적이기 때문에 그 주관성이 개입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언어 자체가 각을 만들어내고 있고 그 다음에 맥락적 이해도 만들어내기 때문에 역사적 사실은 불가능하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키슨의 견해가 있는데 그 철학적 문제와 이제 실천적 문제를 그 사람이 나눴어요. 이거는 갈색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철학적 문제는 철학자들도 친한 사람들의 마음속을 알지 못하는데 시공간적 떨어진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다양한 시각을 통해서 삶을 보는 거잖아. 근데 이것도 현재적 입장에서 보는데 우리가 어떻게 거기 뭐 시공간이 떨어져 있는 멀리 있는 오래된 사람의 생각을 어떻게 알겠느냐. 그 다음에 그 의사소통의 한계는 과거가 아니라 아무리 우리가 역사적 감정이라도 현재적 감정이 구성한다는 거야. 한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천적 과정에서 이제 역사가 인식론, 방문론, 이데올로기 과정 속의 연구 작업이 하기 때문에 과거 구명은 어렵고,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역사학이라고 하죠. 어려운 말로. 역사학이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자기의 관점에 따라서 역사 사실을 보고 싶은 것만 추론해가지고 보고 그걸 통해 해석하는 거야. 이것도 어렵게만 역사적 담론이라고 하죠. 예, 이렇게 본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은 역사적 상황을 인식하는 게 아니라 수업을 경험을 통해서 행위자를 인식한다. 그러니까 사회 분석해서 그 콘텍스트 파악하고 인식하는 게 아니에요. 얘네들은. 제키슨의 생각은 그 교사가 말하는 그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야. 예를 들어 설민석이 그대로 얘기하잖아. 그러면 대부분 설민석이 맞다 끄떡거리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 아니야. 예. 이런 것들은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 문제에서. 그래서 이제 문제점을 정확하게 보면 그 감정적 이해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그대로 이해한 걸 전제로 해가지고 그 감정의 역사를 받아들이는데, 실제로 저만을 볼 때는 제키슨의 견해 보면 이거는 실제 그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 극히 일부분이고 대부분은 합리적으로 그걸 이해할 수 없다는 거, 감정인 거고. 그래갖고 제가 이제 제키슨의 견해,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 견해, 포스트 모더니즘 견해, 그 외의 견해들 이제 쭉 있는데 요걸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요번에 또 갈색책 나왔잖아. 아, 불안해. 그래서 집어넣었어. 그래서 요 문제가 어딨냐면, 그 갈색책부터 해갖고 제가 남색책, 녹색책 그 줄을 다 달아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거기 심화 보충 자료 올려놓을 때 그 교재 놓을 때 보세요. 제가 그 밑에 다 달아놨어. 제가 내피셜 해갖고 이렇게 쏘는 건 아니에요. 예, 다 근거 있어가지고 이렇게 요약해갖고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시고요. 그래갖고 이제 지금까지 쭉 설명한 것이 뭐냐면 감정이입이에요. 감정이입만 해도 한참 여러 가지 있어요. 예.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감정이입이. 올해 이제 감정이입 나왔으니까 내년에도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예, 계속해서 자주 나오는 주제들이니까 이렇게 보고, 지금 몇 시죠? 이거 너무 열강하는 바람에 시간 가는지 모르네. 그래, 지금 5시 반이니까 이게 끝나고 내일, 기출문제 분석하고 총괄평가를 할게요.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